안녕하세요. 자, 쌀 생산량을 늘려서 모두가 배불리 먹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산량 늘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왜 농민들은 오히려 더 굶주리게 됐을까요? 오늘 이 시간 산미 증식 계획의 성공 뒤에 숨겨진 질문, 이 증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이 문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1918년 일본으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그때 일본이 글쎄 쌀 때문에 온 나라가 불타고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그냥 밥상에 오르는 쌀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한 나라를 통째로 뒤흔드는 그런 사회적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원인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복합적이었죠. 먼저 갑자기 산업화가 막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촌은 텅 비고 쌀 생산 기반이 흔들렸겠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빵 터지면서 쌀을 수입해 오던 길까지 막혀버린 겁니다. 이런 와중에 군대에서 쓸 쌀은 또 엄청나게 필요해졌고 상인들은 지금이다 싶어서 쌀을 막 사재기하기 시작한 거죠. 결과는 뭐 불보듯 뻔하죠. 쌀값이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일본 사회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일본은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 바로 식민지였던 조선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의 위기는 곧 조선의 운명을 바꿔버릴 어떤 거대한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그 계획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되게 좋아 보이죠? 쌀 생산을 늘리는 계획.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땅 전체를 그냥 하나의 거대한 일본을 위한 식량 공장으로 만들겠다. 바로 이거였어요. 계획을 실행하는 방식도요, 정말 치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전국에 저수지나 수로 같은 요즘 말로 하면 인프라죠. 이런 관계시설을 쫙 깔고요. 밭농사 짓던 땅을 전부 논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게 더 수확이 잘 된다면서 개량된 벽시랑 새로운 농기구까지 보급했죠. 이건 뭐 말 그대로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는 거대한 농업 구조 조정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결과가 어땠을지 궁금하시죠?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면요, 이 계획은 명백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숫자들 안에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계획 자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하고 나서 조선의 쌀 생산량 실제로 예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와, 좋은 거 아니냐고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 생산량이 늘었다고 치자. 그럼 그 혜택, 과연 농민들한테 돌아갔을까? 그 많아진 쌀은 대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바로 여기서 이 계획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일본은요, 조선에서 생산이 늘어난 만큼만 쌀을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늘어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명백히 조선 농민들이 먹어야 할 밥그릇에서 쌀을 그대로 빼앗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데이터 뒤에는 사람이 있죠. 성공적인 증산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 뒤에서 이 모든 대가를 온몸으로 치러야 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는 조선 농민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민족의 목소리를 냈던 동아일보 기사가 그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살기가 어려워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파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죠. 이건 남아돌아서 수출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당장 내일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내 입에 들어갈 밥을 팔아야만 했던 그런 처절한 현실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랬던 겁니다. 일본인 지주나 일부 친일 지주들은 일본의 쌀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농사에 필요한 물세, 그러니까 수리조합비나 온갖 새로운 세금들은 전부 힘없는 소작농들한테 떠넘겼죠. 결국 조선 농민들은요, 자기가 피땀 흘려서 지은 흰 쌀밥 대신에 멀리 만조에서 들여온 값싼 잡국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때워야만 했습니다. 자, 이 끔찍한 변화를 숫자로 직접 한번 보시죠. 먼저 계획 이전의 모습입니다. 1919년,
그러니까 이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데요. 이때 자기 땅 없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던 소작농 비율이 약 38% 정도였습니다. 이 숫자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불과 10여 년이 지난 1932년입니다. 변화가 눈에 확 들어오시죠? 38%였던 소작농 비율이 무려 52.8%로 폭증합니다. 농민 2명 중 1명 이상이 자기 땅 한 평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던 자작농이나 자기 땅도 있고 남의 땅도 빌리던 자소작농 비율은 완전히 곤두박질 쳤죠. 핵심은 바로 이 숫자 52.8%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산미증식 계획의 본질을 전부 설명해 줍니다. 계획이 성공이라고 불리는 그 10여 년 동안 조선 농민의 절반 이상이 평생 일궈온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이 계획의 성공은 곧 조선 농민의 몰락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이런 현실을 왜 몰랐겠어요. 1923년 동아일보에 실렸던 한 시사 만평 제목이 이렇습니다. 작작 짜내어라. 이 그림 한 장이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죠.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소작농의 마지막 남은 쌀 한 톨까지 탈탈 털어가는 지주와 일제의 그 구조적인 폭력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은 겁니다. 농민들의 고통은 그 시대의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산미증식 계획은요, 조선 경제의 구조 자체를 아예 기형적으로 비틀어버리면서 아주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유산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조선 농업을 오로지 쌀 하나에만 목숨 거는 아주 취약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쌀값이 조금만 올라도 조금만 내려도 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게 된 거죠. 그리고 소수의 지주에게만 땅이 몰리는 현상은 더 심해졌고 이게 결국 광범위한 가난을 아예 고착화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구조의 치명적인 약점은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맙니다. 바로 1929년 전 세계를 덮친 대공황 때였죠. 국제 쌀값이 폭락하니까 쌀 하나에 모든 걸 걸었던 조선 농민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땅은 헐값에 지주들 손으로 넘어갔고 부의 쏠림은 더욱더 극심해졌죠. 오늘 우리는 이 산미증식 계획을 통해서 성장이다, 효율이다 하는 멋진 이름 뒤에 가려질 수 있는 착취의 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비록 1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계획의 성공을 말할 때 그 이면의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그 성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